꼭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강연을 듣고 엄마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한 그런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기대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다른 점도 있어서 책을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지? 우리 어떤 상처가 있었지? 그런 거 얘기하면서 지금 회포를 풀고 있어요. 한 번 더 그 옛날을 되새겼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와서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었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좀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방송의 사회자를 섭외해왔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지라프 개인적으로 지라프님 팬이에요. 네,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기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뭔지 아시죠? 네, 다 아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건부 사랑 첫 번째 편 부모와 나 관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조건부 사랑을 받으셨던 분들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이 강연을 절박하게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오늘 다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극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사랑하고 싶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고 싶어. 그게 너한테 가능할까? 너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무언가를 바라며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받아 본 적도 없잖아. 맞아. 나는 무서워. 누가 날 사랑한다고 해도 나한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척 하는 것 같아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너무 두려워. 이런 내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아도 그게 거짓일까 두려워 부정할 건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 현주야. 누구보다도 진실이 사랑하고 함께하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 그게 너이자 나잖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너를 알아야지. 너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나 언제부터 이랬지? 이현주, 오늘 성적표 나왔어? 가지고 와. 무슨 상황이야? 너 고1 때잖아. 성적표 저기 가방에 있어. 여기요. 이게 뭐야? 저번보다 더 떨어졌어? 내가 너 이딴 성적 받으라고 학원 보내고 뒷바라지 하는 줄 알아? 아이고 답답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아빠 친구 아들은 학원 하나 안 다니는데 전교 1등 한다더라. 내가 너 학원을 안 보내줘? 뭐를 안 해줘? 다 해주면 공부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있었지. 무슨 일? 너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성훈이 집에 간 날 성훈이 부모님이랑 통화했다. 그 집도 딸내미 공부 안 한다고 난리길래 나도 한마디 했다. 어차피 우리 애는 공부 포기해서 기대도 안 한다고. 맞아. 그때 너무 힘들었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지. 그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살았는데 공부를 못하면 나는 사랑을 못 받는구나. 그때 알았어. 그리고 너는 그때부터 죽어라 공부했지. 그때쯤 가고 싶은 학과도 생기지 않았었나? 정치외교학과? 그래, 그랬지. 그때는 그저 공부만 잘하면 부모님이 다시 날 사랑해주겠지, 칭찬해주겠지 싶었어.
내 등수는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커져갈수록 더욱 올라갔지. 그런데 조건을 한 번 건 사람은 몇 번이고 조건을 추가한다는 걸 그때 몰랐었지. 성적은 꽤 올랐네. 잘했어. 그런데 이거 뭐야? 정치외교학과? 뭐 나중에 정치인이라도 되려고? 네 수준의 정치인은 무슨, 그냥 대입 때려치고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해. 그때 너는 처음으로 너가 됐어. 반쪽짜리였지만 뭐. 아빠는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공부하는 거. 그게 나를 위해서라고? 내 행복 때문이라고? 그게 어떻게 내 행복일 수가 있어. 난 지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나는데 그 화난 대상이 아빠라서 화도 못 내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한 줄 알아? 너 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래, 너 잘났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들인데 이것도 다 너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분에 못 이겨. 너는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그 후에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지. 미운데 너무 미웠는데 싸우기 싫었어. 아빠를 이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나를 봐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꿈을 꾸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이라도 해달라고. 뭐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 그런데 그 다음은 너도 잘 알지? 뭐? 지잡대? 얘가 공부까지 놓더니 뭐? 지잡대? 아이고, 큰집 지원이는 삼성대 경영학과에 떡하니 붙었는데 지잡대 정치외교학과? 쪽팔려서 명절에 끼지도 못하겠다. 내가 이러려고 얘를 키웠나. 아휴. 뭐 그때 나는 포기했어.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집을 나왔지. 후회는 없었어. 그곳에서 나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집에선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 기회도, 내 꿈이 뭔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집을 나와도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었어. 여보세요? 영환아! 누나, 나 할 말이 있는데 우리 헤어지자. 어? 왜? 누나가 날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누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용환아, 내가 너 미안해하는 거 덜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가 느끼고 있는 거 뭔지 알 것 같아. 사실 나도 너 만나면서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맞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민해 왔었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만나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내색 안 했는데 너가 먼저 말했다는 건 너도 그걸 느꼈던 거겠지. 미안해. 그리고 그래서 고마워. 끊을게. 사귄 지 일주일 만에 헤어진 걸 감안해도 너는 너무 담담했지. 그저 나는 남들에게 그럴듯한 남자친구를 보여주려고 사귀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 그리고 너는 느꼈어. 그런 너가 부모님과 닮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누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가 좌절했었지. 나는 앞으로도 똑같을까? 내가 왜 이런지 알아도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 한순간에 바뀌는 건 없어.
앞으로도 몇 번이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겠지. 그렇지만 그러면서 알아갈 수는 있겠지. 사랑을 준다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더 아프라고? 그냥 사랑하고 싶지 않아. 상처는 한 번뿐이면 좋게. 난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부모님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한 내가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까? 아니, 난 널 잘 알아. 너는 나잖아. 넌 상처받는 것보다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더 큰 거잖아. 모든 걸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 인정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알고 있어.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도 부모님께 상처를 줬다는 걸.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라는 걸. 그치만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언젠간 될 거라고 믿어. 조건 없이 사랑 주고 사랑 받는 내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작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역대 최다 인원이 왔다는 것인데요. 좋게 해석을 할까요? 나쁘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난번하고 지지난번하고 이 소위 이제 이 통일과 민족의 운명을 두고 강의를 했는데 별로 안 왔어요. 오늘은 많이 오셨고 그래서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 상처가 일단 급하다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좋은 주제니까 이것도 많이 오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자, 오늘의 주제는 좀 심각한 주제이긴 한데요. 조건부 사랑.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어떻게 조건부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제가 희망적인 얘기 좀 그래도 기분 위로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이제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위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조건부 사랑인데 이 말 자체가 원래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 앞에 조건부라는 게 붙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닌데 사랑으로 위장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앞에다가 조건부라는 걸 붙여서 조건부 사랑이라고 이제 말할 뿐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랑이 아니다 하는 얘기부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하는 어떤 잘못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인 간에 하는 조건부 사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건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좀 계산적인 사랑, 뭐 이기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보통 자식한테 할 때 조건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자다 보니까 이 앞에서 연극처럼 이렇게 정서적인 면보다 이렇게 이론적인 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또 사실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딱딱하지만 설명하는 거. 자, 조건부 사랑의 정의를 보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사랑하는 거죠. 사실은 사랑이 아닌데 이제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 앞에 연극에서 나왔듯이 성적 좋으면 막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성적 떨어지면 혼내고, 뭐 아니면 성적 떨어지면 혼내지는 않더라도 좀 냉담한 표정, 혹은 또 실망한 표정, 또 심한 경우에 어떤 부모는 울기도 하죠. 성적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막 이러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다 같아요. 어쨌든 조건을 충족시키면 잘해주지만 나한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잘해주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조건부 사랑이에요. 50kg 이상 되면 사랑을 안 해주고 50kg 이하가 되면 사랑을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조건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런 정의에 의하면 사람은 어릴 때 누구나 다
부모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귀중히 여긴다. 내 자식이 굉장히 귀중한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아껴주고 위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 같은 건 없죠. 사랑의 정의에. 어떤 대상이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아끼고 위해준다 이런 말은 없어요. 사랑의 개념 자체가. 그래서 부모가 원래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내 자식이 어떤 걸 충족시키면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있다는 존재만으로. 멋있는 표현이긴 한데 철학적이고 정답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인간이면 되는 겁니다. 인간.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서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까 하면 이치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인간이 아니면 사랑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 없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에일리언이다 이러면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그 에일리언 영화에서 그거 사랑하다가 큰일 나는 그런 공포 영화도 있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어릴 땐 조금 사랑 갖더니 커서 이명박처럼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이제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면 되는 거죠. 인간. 원래 인간은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될 존엄한 존재다. 그렇게 우린 배워왔죠. 그렇게 알고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피를 타고 난 인간, 내가 일단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사랑을 주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든 누구에 대한 사랑이든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전제돼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인간이기만 하면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랑인데 조건부 사랑은 그럼 자식을 뭘로 취급하는 거죠? 인간이 아닌 도구로 취급하는 거예요. 도구.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즉 자식을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도구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이면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부모는 원칙적으로 보면 자기 자식만 사랑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식의 친구들도 사랑할까요? 친구들까지 사랑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런 풍경이 많잖아요. 친구네 집 놀러 가고 막 이렇게 이제 옛날에 같이 막 어울려 다니면서 놀았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만 이뻐하는 게 아니고 아이 자기 자식의 친구들까지 다 이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친구들도 그 친구의 부모님을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거의 부모님처럼 대했고 또 그 어른들은 일단은 내가 책임진 내 자식한테 특별히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고 돈도 뭐 제한돼 있으니까 내 자식을 위해 쓸 수밖에 없지만 그 아이들이 오면 최대한 여력이 되는 만큼 정성을 베풀어서 대해줬습니다. 이게 정상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모라면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사랑하겠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이 이제 정상적인 거고 어떤 부모들은 내 자식만 사랑하고 다른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죠. 다른 애가 먹는 사탕 뺏어다가 내 애를 먹인다 뭐 이런 부모들. 그런 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맞나요?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일단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식을 뭘로써 사랑하는 걸까요? 바로 도구로서 혹은 상품으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상품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이 상품은 상품이라는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수 없죠. 상품은 뭐가 있어야 사랑받아요? 가치가 있어야, 쓸모가 있어야 사랑받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기능이 우수하다든가 할 때는 이뻐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버린단 말이에요. 스마트폰도 신상 사면 막 이뻐하죠. 엄청 좋아하잖아요. 막 닦고 맨날 그 랩으로 싸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랩으로 싸면 이거 터치돼요? 자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아끼는데 좀 지나서 이게 구상으로 전락하면 막 던져요. 빨리 깨지라고 새거 살라고.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변덕스럽죠. 그 상품이 가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도 사실은 비슷한 거죠. 내 자식을 상품처럼 대하는 거죠. 네가 상품 가치가 있으면 뭐 내가 이뻐해 주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난 널 이뻐하지 본질적으로 같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사실은
자기 자식을 도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상품을 대하듯이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구로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사랑을 받게 되면 인간으로서 내가 사랑과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그런 신념을 갖기 힘듭니다. 조건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 권리의식이 낮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랑과 존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밖에 나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때요? 바로 분노하겠죠. 바로 지적하겠죠.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렇게 나올 텐데 부모한테 그런 걸 받지 못하고 도구적 취급을 받았다. 즉 인간으로서의 사랑과 존중을 받은 경험이 부족하다면 밖에 나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별로 항의를 못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대우를 받았으니까. 실제로 제가 집에서 끊임없이 부모님한테 비난을 받았던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밖에 나와서도 그런 비난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는 거 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취급을 당하는 이런 처지에 놓이는. 또 옛날에 들은 얘기로는 또 성추행 문제가 요새 심각한데 집에서 사랑과 존중을 충분히 받은 딸들은 누군가가 성추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뭐라 하겠죠. 근데 집에서 그런 대접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대응을 잘 못해요. 자, 이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도구적 사랑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그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은 또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계산적 사랑이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끼고 위해 주는 건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귀중해서가 아니고 나한테 가치가 있으니까,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상대방을 통해서 얻을 게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해줄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애 관계에서는 이제 이건 계산적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건부 사랑도 본질적으로 이기적 사랑이고 계산적 사랑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해 줄게. 네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뭐 순순히 따라오면 사랑해 줄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 근데 이거 다 얘기하고선 지금 넘긴 건데요. 제가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거 아시죠? PPT를 늦게 넘기는 거. 그래서 이거 다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아니고 학대입니다. 즉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우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학대입니다. 학대. 제가 볼 때 심리학적 견지에서 볼 땐 분명한 학대입니다. 그리고 인권선언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이건 학대입니다. 인간의 도구와 수단화, 자기 자식을 수단화 도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학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조건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학대당한 사람의 심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많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존감이 낮다든가, 자기를 나쁘게 본다든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야, 나는 뭐 시원찮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견해,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게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명백하게 한 가지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조건이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조건. 이 조건을 거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식이 조건을 걸어서 사랑을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조건을 걸죠. 근데 이 조건은 누가 정해요? 합의하에 정하는 겁니까? 자식과?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부모가. 그리고 이 조건은 대체로 부모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자식한테 거는 조건들은 대체로 부모의 욕망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공부죠. 한국에 있는 이제 부모들, 한국의 부모들, 뭐 부모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인들이 그렇습니다만, 한국인들이 느끼는 최대의 공포는 돈을 못 벌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공포입니다. 제가 숱하게 책과 강연에서 그 얘기를 해왔는데, 한국인들이 느끼는 최대의 공포는 바로 돈이 없어서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공포예요. 근데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자식한테 그거를 전가시킨 게 어떻게 보면 조건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틀렸고 너라도 커서 무시당하지 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일말의 사랑의 마음도 담겨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하면 나는 이미 글렀으니 너라도 좀 출세해서 나
목에 힘 좀 주고 살게 해줘. 이런 또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세하고 성공을 못한 부모, 특히 그 공부 못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공부를 강요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현실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거나 이제 학력이 우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저학력자,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공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자식한테 더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의 그 어떤 상처를 자식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은 이런 경우에 뭐가 되냐면 바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보상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가 거는 이 욕망이라는 것들이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조건부 사랑이란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본질적으로 부모가 상대방이 자식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서 선심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욕망을 네가 채워줬구나. 따라서 내가 너한테 뭘 좀 줄게. 이게 조건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조건부 사랑을 이렇게 한국 부모들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새 먹는 게 안 좋아서 그럴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아니면 각자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나하고 내 친구 두세 명만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이건 우리 가족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의심해 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인들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뭐 연인 간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식들로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모들이 대부분이. 즉 인간으로서 타인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고 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다가.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굉장히 슬플 겁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크기 때문에 애정결핍에 시달릴 것이고 굉장히 슬플 거예요. 뭐 아까도 뭐 이제 눈물이 핑 도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영국 보면서 뭐 과거를 떠올리면 정말 슬프죠. 사랑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 조건부 사랑이 왜 사랑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데요. 부모들이 조건을 걸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너 오늘 12시, 11시까지 들어오면 내가 너 이뻐해주고 11시 넘겨서 들어오면 혼낼 거야. 이거 조건부 사랑이라고 딱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건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냥 규칙이지. 근데 부모가 거는 것이 조건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있을 때 조건부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조건부 사랑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건을 걸어봤자 안 통합니다. 내가 조건을 충족시키든 충족시키지 않든 부모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너 서울대 안 가면 사랑 안 해줄 거야 이러면 믿어요? 웃기지 마죠. 농담하는 거지. 왜 이러면서 나 대학 안 갈 거야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왜? 그래도 사랑이 철회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을 때 조건을 걸면 통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안 줄 때 조건이라는 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애정결핍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마음이 공허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존중받지 못한 겁니다. 존중. 이건 부모가 아니라 어떤 인간에게서도 항상 우리가 요구해야 될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존중받을 권리. 인간에게는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조건을 걸어놓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뭐 사랑은 안 주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존중 자체는 안 해줬어요. 그리고 조건을 가지고 나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육사 개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조종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조건이라는 게 원래 거기서 쓰는 거 아니에요? 서커스에서? 뭐 박수 쳐 그러면 물고기 딱 던져주고 박수 안 치면 안 주고 이게 조건부 사랑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왜 서커스 조련사가 조건부 사랑을 해요? 너 물개한테.
훈련시키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개를 조련하려고. 그거랑 똑같이 사실상 부모가 조건부 사랑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 거냐면 나를 조정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린당한 경험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 이런 게 낮고 존엄성 손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권리의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권리를 잘 주장하지 못해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랐고 저런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상처가 크다 그러면 자, 애정결핍이 있다 만약에 나한테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는 그 못 받은 애정을 나이 먹어서 다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연인, 배우자한테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이제 자식을 낳아서 자식한테 그걸 역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어릴 때 못 받았으니까 누군가는 내 어린 시절을 벌충해 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 나쁜 경우는 내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너도 못 받아봐야 된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근데 어떤 것이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로 이 조건부 사랑의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고 좋아지려면 어른이 돼서까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조건부 사랑을, 아니 그 사랑을, 건강한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어릴 때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았던 사실 자체를 사실은 극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못 받았던 부모의 사랑을 이제는 못 받는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줄 수 없다. 더 이상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현실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정리를 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치유거든요. 근데 사실상 사람들은 이 치유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사랑을 아예 그냥 놔버리는 포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요구하죠. 그리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수록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어릴 때는 사랑받기가 중요하지만 어른이 되면 사랑하기가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랑받기가 내 인생에서 중심이 되면 나는 타인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을 주는 거, 즉 내가 사랑받기 하는 문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안 주면 그만 아니에요? 어릴 때 부모가 그랬듯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안 줬잖아요.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산다면 당연히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사랑하기를 중심에 놓고 산다면 이 사랑은 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죠.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랑을 주면 되니까. 그리고 나쁜 놈이면 사랑을 안 주면 되니까. 이건 내 소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 자체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이 되죠. 사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에 의해서도 갈리는데 이걸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받기와 사랑하기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면서 사랑받기에 집착하면 영원히 우리는 유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즉 독립적인 성인, 주체적인 어른이 되기는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 치유 이런 것들 열심히 하셔서 그걸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조건부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제 얘기 같고 어렸을 때부터의 이런 경험들이 많이 떠올라서 질문도 막 그래서 생각나고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바로 제가 드려도 될까요? 아니 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얘기거든요. 그냥 친한 아는 사람 얘기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네. 부모님한테 이렇게 눈치도 많이 받고 너 이거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꿈도 많이 포기하고 되게 이 친구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축구 선수도 되는 게 꿈이었고 뭐 과학자 이런 거 꿈이 되게 많았는데 공부도 당연히 못하면은 막 부모님께서 막 눈치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막 이제 성인이 다 됐는데도 이제 나이가 22살이래나. 그래서 네, 이제 대학생인데 부모님이 아직도 야 너 군대 가. 너 군대 가는 게 내 진짜 넘버원 소원이야. 너 안 가면 나 죽어. 막 이런 식으로도 막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막 싸울 때 내가 엄마 아바타냐 막 이런 식으로 싸우면 엄마가 너 아바타는 아닌데 그냥 내 말 들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막 못 믿고 상처 주고. 그래서 저희 엄마 내 엄마가 아니구나. 그냥 아는 사람 친구 엄마, 친구 엄마? 그 친구 어머니께서 네. 이제 서로 막 상처를 주고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막 극복 막 화해도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도 온다 그랬는데 모르겠네요. 왔는지 안 왔는지. 네, 뭐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앞에 앉아 있는지. 네. 그래서 어떻게 극복 화해할 수 있는 그럴 방법이 있을지 네, 질문 한번 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비법을 알려준다는들 수준이 안 되면 실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을 진정시키고 또 부모님이 가진 신념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타이르고 설득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압해야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22살에 그거 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차선책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분리, 독립. 그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면 일단 가출. 역시 가출 종용 방송.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 안 되고 하면 그 수라도 써봐야지. 굴복해서 뭐 좋은 건 없죠. 아니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부딪히든가.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부딪히면 이제 쌍방 상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면 저는 차라리 일정한 분리도 낫다. 진짜 소름 돋았던 게 그 친구가 안 네. 그래도 9월달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대로 된 선택을 했네요. 옳은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네. 연락 좀 해드리세요. 네, 이따가 이 방송을 또 알려드려야겠네요. 네, 그 친구한테. 알겠습니다. 네, 그 좀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 요 문제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건부 사랑이 사회적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문제가 시작된 발화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옛날이겠지만 가장 최근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90년대 IMF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불안정 복사회를 통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에서 계속 논증을 해왔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때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하면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극심해졌죠. 그래서 그것이 부모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고 한국인들한테. 그러니까 돈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는구나, 무시당하는구나. 여기에 거의 압도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 그러면 이 두려움과 공포를 자식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 전환시키면서 공부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식에게 있어서. 네. 그럼 지금은 공부를 다 잘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 잘하는 것 같거든요. 저만 빼고. 아무튼 그런데 이런 다 잘하는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들이 그러면 더 기대를 계속 걸게 되는 건가요? 악순환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 잘한다고요? 네. 거의 다 잘하지 않나요? 다 스펙 막 보면은 막 그런 자격증 5개, 6개.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뭐 기대를 거는 건 아니고 뭐 어쨌든 한국 사회가 이 스펙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네. 성공과 출세 그다음에 돈을 결정하는 데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집착하는 거죠. 그걸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냉정해진다면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10명 중에 공부머리가 있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은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8명, 9명은 공부머리가 아니고 다른 쪽 재능이 있거든요. 뭐 운동이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손흥민이 공부 잘할까요? 잘할 수는 있는데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만큼 못할 겁니다. 축구를 잘하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부모들도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내 아이가 공부머리가 아니라 딴 데 재능이 있을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한국 부모들은 이 학력주의 때문에 이 그놈의 이제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학력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식이 다 공부머리가 있다고 믿어요. 검증이 되는데도 쉽게.
어떻게 쉽게 검증되냐면 공부머리가 있는 애들은 학원에 이렇게 슬쩍 지나치게만 해도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학원에 계속 보내고 뭐 과외를 시키고 때리고 그래도 안 올라가요, 성적이 잘. 네, 포기해야 돼. 그러면 얘 공부머리가 없구나. 다른 쪽에 재능이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믿어요. 우리 애는 공부머리가 있어요. 학원이 나빠요. 맞아요. 선생님이 나빠요. 애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노력과 상관없어요. 공부머리 있으면 노력이 없어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적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럴 때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딴 데 재능이 있나 보다. 그래서 축구를 시켜보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박지성이나 손흥민 될 애들을 다 공부시키는 중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그거밖에 못한 거예요. 네. 잘했지만 더 잘하려면 자기 재능을 다 꽃피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공부를 밀어붙이는 거죠. 워낙 이 학력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기를 너무 바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게 눈에 보여서 사랑해주기가 싫어요.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 만큼 받고 싶어 하는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안 해주면 서운해하는 게 보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더 저한테 뭔가 더 챙겨주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주고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요? A는 아니고 친구입니다. 이렇게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참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 애들이 와서 나 이뻐해줘 뭐 이러면 그래도 귀엽잖아요. 네? 7, 8살 애들이 그러면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이뻐해줄 수 있는데 뭐 어른이 와가지고 막 귀여운 척하고 이뻐해달라 그러면 막 무섭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네. 내가 사랑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는 걸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피드백을 확 줘버리면 이제 상처가 크겠죠. 네. 그 열망이 강하니까 받고자 하는 열망이. 네.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되 조금씩 직면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어쨌든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줬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나라는 존재만으로 무조건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줘. 너 이뻐. 근데 사회 나오면 그렇게 안 돼요. 너 이뻐 다 안 그러거든요. 저 객관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넌 보통이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은 일단 그 당시 어릴 때 아이가 나쁜 짓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보통 집에서만 지내는 상황이라 무조건 지지랑이 가능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너 4대강 팔래요 그러면 그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나 은행 털게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보초 쏠게. 이건 아니. 어른의 사랑은 가치관, 도덕, 사회의식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판단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좋은 점은 사랑하고 나쁜 점은 고쳐주려고 하고 이게 사랑인데 이 사람이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를 다 감싸줘.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고 와서 막 싸웠다는 얘기하면 애인이 이제 그거 네가 잘못한 거네. 네. 화내잖아요. 왜 내 편 안 들어주냐고. 왜 내 편 안 들어줘.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더 좋아 문재인이 더 좋아 뭐 이런. 그래서 문재인 그럼 막 화내요. 그 막 연예인이랑 비교하고 막 그런 것도 그런 있잖아요. 경우도 있죠. 너 왜 그렇게 정치인을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러기도 하고.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거 약간 비슷한 질문들이 오는데 이제 사랑을 포기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포기가 잘 안 되셔가지고 부모님들과 싸우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으시네요. 그래서 네 비슷한 건데 정리를 하자면 가족 안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의 다툼이 힘들어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상태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제 계속 싸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가출을 하라, 분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혹시 방법이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저도 아는 사람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부모님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사랑을 잘 안 해줬는데 그걸 항의하고 이제 어른이 돼서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따졌는데도 인정을 안 하신다. 네. 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잘. 그러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기. 그러니까 더 이상의 피해는 나한테 주지 마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사랑은 받지도 못했지만 받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한테 상처는 주지 마라. 그래서 뭐가 상처가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했을 때 너 봐, 뭐 그거 취직 못하고 뭐 이러면 그 얘기하지 마라. 상처다.
입 다물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얘기하기 싫으면 팻말 같은 거 써서 들고 이렇게 OX 통과. 그렇게 해서 계속 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거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인정 안 하면 최소한 걸 요구해서 따내야 되겠죠. 집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상처는 받지 않는 것. 제가 그런 걸 되게 잘하는데 저희 언니랑 엄마가 되게 그런 식으로 많이 괴롭히셔가지고 집에서 소문이 나 있어요. 쟤는 건드리면 안 된다. 쟤는 건드리면 폭발한다. 화는 자주 내지 않지만 크게 화내면 무섭다. 막 이런 게 소문이 나 있어서 잘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조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은 화보다는 냉담한 반응, 실망하는 표정이나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너가 그렇지 라는 식의 느낌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런 관계들이 더 편해요. 저를 무시하고 냉담한 반응을 갖는 관계들을 계속 맺어왔던 것 같고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뭐 이치상 다 뭐 똑같습니다. 그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자학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래서 냉담한 사람들하고 반응을 하는 관계를 맺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걸 자각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냉담하게 굴지 말라고 요구하고 네. 만약에 요구를 안 들어주면 정리해도 괜찮아요. 당분간은. 근데 냉담한 거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오히려 막 사랑을 막 퍼붓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너무 어색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적응해야 돼요. 적응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쪽으로 돌아가려는 익숙함으로 돌아가려는. 네네네. 근데 이 익숙함이 좋은 거면 돌아가도 괜찮은데 안 좋은 걸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항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이게 이상하고 어색한 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바꿔나가야 돼요. 네. 옛날에 저도 칭찬을 잘 못 듣는 스타일인데 누가 칭찬하면은 왜 그렇게까지 칭찬을 하시냐면서 막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는데 칭찬을 잘 받는 법이 페이스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열심히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막 해주면은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쉽네요. 네, 굉장히 쉬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손살을 치면서 사실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고 뭐 다른 게 잘한 거고 막 구구절절 하는데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시당하시는 분이 혹시 사랑받게 되면은 그러시군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문자 한번 길어서 좀 읽어주시죠. 네, 되게 라디오 같네요. 저희 집은 딸만 둘입니다. 제가 막내 둘째이고요. 언니가 어릴 때부터 네 전교 1등에다가 고등학교도 외고를 갔대요. 어우 부럽다. 부러운 거 아닌데 그렇게 재수를 4수를 하고 네 많이 낙방하셨네요. 사시를 준비하시다가 몸이 좀 편찮으셨대요. 그래서 결국 여태 공부를 하고 있는 언니가 있고 저는 이제 언니가 먼저 이제 원하는 공부를 이제 마치는 거를 보고 싶어서 4년제 대학을 포기를 하셨대요. 포기를 하고 조선시대 이야기 같은데요. 네. 들어볼게요. 아쉽다. 2년제 대학을 가서 이제 또 편입을 준비하셨대요. 되게 힘드셨겠다. 20대 초반에 그리고 취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 10년이 넘게 일을 하시게 됐는데 나름 이제 못다한 공부도 일하시면서 같이 회사 다니면서 하셔서 석사까지 마치셨대요. 되게 대단하신데 얼마 전에 갑자기 언니랑 싸우셨대요. 엄마가 여전히 이제 나를 이제 물질적인 이런 돈으로만 관계로만 취급을 하고 언니는 이제 약간 자격지심처럼 느껴지는지 또 이제 뭐라고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니랑 싸우고 아주 그냥 다 끊어버리고 본가에서 독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와, 저기 되게 이상한 방송 같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실천을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그 앙금이나 이 관계가 아직 안 풀려서 좀 어떻게 화해를 좀 극복을 하고 싶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네네. 어떡하죠? 언니와 화해를 하고 싶어 하시네요? 본인이겠죠? 본인이 하고 싶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근데 화해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유한국당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싶다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여전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화해를 안 받아들여 준다면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야죠. 그 방법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뭐 설득도 있을 수 있고 압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대방이 지금까지와는 제가 다르게 우리를 대하는구나 이거 정도는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화해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쓰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화해를 너무 하려고 했으면 결국 또 수그리고 들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장 강력한 화해의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생각하는 건 보통 그거거든요. 니 나가서 잘 되나 보자. 제가 그 젊었을 때 가출을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실 때잖아요. 네가 나가서 몇 년이나 버티나 보자. 10년 버텼거든요. 나중에 싹싹 빌어요. 가출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들어와 살아라. 제발. 뭐 그래가지고 그 정도 되면 화해를 먼저 요청합니다. 한 2, 3년 지나면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요래저래 연락을 취해요. 버티다가. 그러니까 화해는 내가 나와서 뭐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화해를 안 하려고 그러죠. 돌아오겠거니 생각해서. 나가서 잘 살거든요. 보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소문이 들리고 그러면 더 화해하고 싶겠죠. 그래서 가족과 혹시 분리되거나 갈등을 겪어서 일단 뭐 결별 상태에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상대방은 화해하고 싶은 동기가 유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뭐 좋은 사례로도 지라프가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다 방송 남이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가출을 이제 했었죠. 1년 좀 넘게 했었는데 부모님이 너 나가서 진짜 얼마나 살다 오겠냐 했는데 1년 넘게 버텨서 부모님 집을 주셨어요. 네,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서울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너무 멀리까지 가 있는 것 같다. 집 근처에 구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일도 또 있었고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보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작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고 제가 뭔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실망하거나 떠나갈까봐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티가 안 나면 또 모르겠지만 티가 나나 봐요. 자신 있게 뭐든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주눅이 많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날 금방 떠날 것 같고 실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는 제 마음도 조건부 사랑일까요? 이 마음이 조건부 사랑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조건부 사랑인 건가요? 조건부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내가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사람들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어른들은 타인이 주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열망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이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사는 거지. 근데 어른은 원래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고 혼자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이분은 관심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하겠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인정해줘야 내가 잘해서 그런 칭찬을 받아야 내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제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열망을 버리고 그냥 편하게 실수할 수도 있다. 또 실수해서 버리면 또 버리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또 살면 되고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보면 대체로 젊은 분들인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못 죽어요. 이제 막 하면 다 살려내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80은 무조건 넘게 살게 돼 있는데 이 긴 인생을 놓고 장거리 경주를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깐 지금 여기서 사랑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사람들한테 못 받으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인생 전체가 쭉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짧은 시간 동안 주변 몇 사람들 또 주변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사랑 못 받을 수도 있죠. 네, 다음 질문 읽어주시죠. 네, 다음 이거 사연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주변에 자기에 대한 이 자신감이 과하게 큰 사람이 있는데 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왔습니다. 네, 자기 입으로 이렇게 자기를 자꾸 칭찬하고 치켜세운대요. 사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칭찬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털린다고 쓰였고 자존감이 그러니까 높은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막 과할 정도로 자기를 치켜세우는데 이 사람은 애정을 듬뿍 받아서 이러는 건지 왜
이 사람을 모셔봐야 될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이게 제가 가짜 자존감이라고 책에 썼던 거에 딱 부합하는 사례인데,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고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을수록 자기를 과하게 이렇게 과시하는 경향이 생기죠. 애들도 어릴 때 보면 좀 결핍된 아이들, 사랑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거짓말 잘해요. 뭐 유명한 야구 선수 얘기가 나오면 우리 이제 실화인데 그 자기가 그 사람 만나서 친한데 사인 받아서 집에 공도 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예,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체로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이죠. 사랑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과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어른이 돼서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가짜 자존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의 친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아니 그 무시하면 안 되고 직면시켜야 돼 이런 친구. 그것도요? 넌 가짜 자존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을? 넌 가짜야.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러니까 심리학 책을 읽고 뭐 얘기 나오면 자꾸 그렇게 개념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너는 자기를 자랑을 하려고 그러냐. 너는 생각해 본 적 있냐.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해도 상처 충분히 받거든요. 근데 그게 가짜 자존감이야. 선생님 책 읽어봐. 이러면 이제 너무 대놓고 그 친구는 저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책을 써가지고 나를 공격하게 만들었어. 계속 질문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제일 뭐 좋은 이렇게? 게 자각을 하게끔 자꾸 던져줘야 돼요.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삐짐 할 수 없는 거고 계속 주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그것도 안 통할 때 최후의 방법은 이제 자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박근혜 같은 경우 이제 감옥에 넣어줘야 이제 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을 감옥에 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유인데. 몇 개 계속 실패하시네요.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내가 틀렸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너 정말 나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징계 같은 걸 때린다든가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요거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가출을 하거나 분리를 하는데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불효하는 기분이 든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나중에 후회하거나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도.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죠. 부모님 가슴에 못을 안 박으면 효도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서울대 안 가면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 그러면 가는 게 효도입니까? 아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효도라는 것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내가 잘 사는 게 효도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자식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부모는 사실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자식한테 밀어붙이는 부모는 많아도 뭐 정말로 자식이 불행해지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랬을 때 자식이 부모한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효도할 수 있는 것은 잘 사는 거죠.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잘 키웠구나 자식을. 역시 내 자식이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효도지. 부모님 말 다 듣다가 우병우처럼 되면 게 효도입니까? 그러니까 말 잘 들어서 좋은 데 나가서 청와대 가서 이렇게 이상해진다든가 하면 그건 효도가 아니죠. 그래서 대못 박는다라는 거 이런 거 개념이라든가 뭐 효도가 아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게 불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단 잘 사는 거 바르고 착하게 또 독립적인 성인으로 잘 사는 거 이게 효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단기간에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지금 당장 잘 들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야 진짜 대학만 가. 그럼 대학 가면 다 해줄게. 그럼 대학 갔는데 뭐만 해. 뭐 A뿔만 한번 받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유학 그런 거 많았었는데 어학연수 한 번만 갔다 와. 그러면 진짜로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계속 뜯어 말렸거든요. 어차피 안 들어준다고. 너는 영원히 그렇게 하면은 구속이 된다 했는데 못 이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계속 믿고. 그런 거는 이제 믿지 말아야겠죠. 그렇게 조건에 단다는 것 자체. 옛날에 그 이한열 열사 아시죠? 네. 이한열 열사가 어머니가 처음부터 데모하라 그랬겠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오르니까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이제 어떻게든 열사가 되시긴 했지만 그 어머님은 그래서 아들을 증오하고 그러진 않죠.
민가협 만드시고 네. 그거 이끌으시잖아요. 네. 계속 훌륭하시. 그게 효도입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만들어준 거죠. 만약에 이한열사 어머니 말 듣고선 우병우처럼 됐으면 그게 효도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결국 부모님도 어떻게 했을 때 자식을 잘 키웠다고 느낄 것인가, 또 내가 잘 살았다고 느낄 것인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인데 그 훌륭한다는 기준이 세속적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생각해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은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자를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는 이제 제끼고 몇 개 한두 개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책 한두 권만 읽으면 나오잖아. 이거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거 왜 그러냐면 이치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거울 볼 때 반가워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대충 거기서 나와요. 아침에 거울 봤을 때 자고 일어나서 처음에 나를 만나는 건 거울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울 안 보시는 분들 할 수 없지만 대체로 거울 보는 순간 반가워야 됩니다. 오늘 또 힘찬 하루를 시작해볼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거울 볼 때 놀란다든가 깜짝 아니면 저기를 느낀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거울 보고선 기분 좋고 반갑다 하면 밖에 나가서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면 어떻겠어요? 너무 신나죠. 막 악수하고 싶겠죠. 잘해주고 싶고. 사인 받고. 근데 거울 보고선 막 놀랬다거나 저기를 느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면 때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타인에 대한 사랑이 전제라는 건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 없다 그랬잖아요. 인간이면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인간이면 되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인간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으로서의 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인간으로 대하지 않을 거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 기본이고 출발점이라는 건 명백하고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여기 아까 이어서 질문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방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싸우는 심리학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지남 그 강의 때 해가지고요. 네, 방송을 만나보시고요. 이 질문이 어떻게 마지막이 될까요?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이후로 고등학교, 학원, 과외뿐 아니라 거의 모든 거를 제가 스스로 알아보고 엄마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살아왔대요. 저는 막 반대로 엄마가 다 알아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막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엄마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지 아니면 얘가 잘하니까 믿고 맡기는 건지 좀 헷갈린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친구 같은 엄마였으면 좋겠고 막 이런저런 어떻게 사는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던 건지 아니면 그냥 단지 서로 입을 다물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서도 때로는 내가 사랑을 엄마한테 못 받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또 많이 하셨어요. 가족 톡방도 한 2-3번 만들어 봤대요. 전 아직도 없는데.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도 하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셨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이런 약간 무뚝뚝한 이런 소원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방임이냐 아니면 독립성에 대한 존중이냐. 그래서 그거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관심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코드가 꽂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혼자 하도록 놔둘 수 있는데 계속 지켜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데 지켜보다가 어려워한다 그러면 도와줍니다. 개입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마다 도움을 줬다. 내가 힘들어하면 또 의지할 수가 있었다면 이거는 사랑이고요. 독립에 대한 존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알아서 혼자 다 했다 그러면 거의 방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방임을 어릴 때부터 했다면 지금 와서 갑자기 관심을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걸 집에서 이제 더 이상 나이 든 부모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안 되는데 차라리 밖에 나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좋은 사람한테 또 사랑받고 하면서 사는 게 낫지. 굳이 집에서 내 가족만한테 받아야 된다. 한이 맺히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치료를 통해서 극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한 두 개만 지금 거의 다 했거든요. 네, 두 개만 읽겠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저에게 조건을 걸진 않지만 제가 부모님께 조건을 걸고 있어요. 용돈 주면 내가 엄마를 사랑해 줄게. 전 나쁜 딸인가요? 이렇게 왔는데 나쁜 딸인가요? 네, 용돈 주면 내가 엄마를 사랑해 줄게. 아니 뭐 제일 좋은 거는요.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용돈 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해 줄게 그냥 없이 용돈 줘. 용돈 이렇게. 줘. 네. 나는 받을 권리가 있어. 그것도 이것도 약간 조건을 벌써 걸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조건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달라 그러겠죠. 그래서 애들이 보통 사랑을 많이 받는 애들은 그냥 와서 돈 달라 그러거든요. 필요하면. 근데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일수록 가서 엄마 이번에 뭐 할 테니까 돈 줘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 없이 그냥 타세요. 저희 아빠가 제가 돈 달라 그러면 아빠한테 막 계산을 해가지고 아빠 이거 5,000원, 6,0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11,300원을 보내주면 돼 이렇게 하면 아빠가 야 뭘 그렇게 설명을 하냐고 그냥 가격만 말해 이렇게 하는 거야. 30대가 넘어서요. 저희 아빠가 무조건 사랑을 해주시네요. 네, 그 마지막 사연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사랑도 넘칠 만큼 받고 있어요. 정말 제 존재만으로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 무리스럽게 제 자신을 혹사시켜요.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 해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진정으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고스란히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렵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에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목을 걸고 있잖아요. 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밑빠진 독이 불붙게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유아적인 그 욕구, 사랑받기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안 돼요, 이게 해결이. 뭐 그래서 빨리 그거 정리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냥 사랑을 받으면 그냥 좋고 안 받아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야지 계속 사랑받기에 집착하고 잘못되면 혹시 안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되고 이제 일단 자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 말 이런 게 사랑받고 싶어서 이러는가? 이런 걸 자꾸 자각하면서 자기 통제를 해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면 또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울게 되실 것 같은데요. 많은 포기들을 또 하셔야 되니까 네, 힘을 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마무리 발언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저 지난번에 안 주지 않았어요? 지난달부터 했어요, 선생님. 지난달에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걸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의 끝날 때 정리 발언을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릴 때 사랑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 묶여있는 한 행복은 없고 미래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강의 마지막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선생님의 좋은 강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나 태어난 곳 사랑이란 아름다운 말을 배운 이곳 처음으로 엄마라는 예쁜 말도 배운 이곳 하지만 너무 많은 눈물에 난 지쳐왔던 거야. 난 마음껏 사랑하고 싶었던 거야. 영원토록 저 찬란한 햇살과 같이
말이라